오늘은 나는 살이 원래 좀 잘 안 빠지는 체질인 것 같아. 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살이 좀 잘 안 빠져. 나 출산 전에는 괜찮았는데 출산한 후부터 잘 안 빠져. 내가 식욕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봤는데 살이 잘 안 빠져. 이렇게 걱정하시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원장님, 저는 상체랑 얼굴에선 열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발이 너무 차갑고 붓고 시리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타입의 까지 합쳐진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습관화를 잘 할 수 있는 두 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10만 케이스 다이어트 진료 한의사 김장선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나는 어떤 유형일까, 타입을 알아야 살이 빠진다 시리즈에서 나의 유형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 식욕이 많아서 살이 찌는 유형과 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나는 살이 원래 좀 잘 안 빠지는 체질인 것 같아. 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살이 좀 잘 안 빠져. 나 출산 전에는 괜찮았는데 출산한 후부터 잘 안 빠져. 내가 식욕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봤는데 살이 잘 안 빠져. 이렇게 걱정하시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손발이 차다거나, 잘 붓는다거나, 쉽게 피곤해 한다거나, 또는 혓바닥에 치은이라고 해서 왕관 모양의 자국이 생긴다거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위를 많이 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유독 좀 추위를 타는 것 같아 하면서 손발이 시리고 심해지면 붓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원장님, 저는 상체랑 얼굴에선 열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발이 너무 차갑고 붓고 시리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타입의 스트레스까지 합쳐진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10시나 11시쯤에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유형의 분들은 그때도 멍하고 잠이 안 깨고 많이 피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잠이 안 깨고 멍하고 피곤하다면 만성피로가 합쳐진 기초대사량이 저하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침에는 피곤하고 잠도 안 깨고 입맛도 없어서 잘 안 드시거나 아니면 빵이나 주스 같은 걸로 대충 때우시고, 점심에는 그냥저냥 회사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집에 있는 경우 라면이나 간식으로 간단하게 때우기도 하고요. 저녁 때가 되면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한다거나 배달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음주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녁 시간에 많이 몰아먹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녁 시간에 많이 몰아먹는다고 해서 식욕이 많아서 살이 찌는 유형과는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평상시에 피곤하고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을 미룬다거나 주변 정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빨래나 청소나 설거지 등을 미루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6가지 방법만 잘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기초대사량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운동을 자주 합니다. 운동은 크게 나누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직접적으로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고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운동이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2차적으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운동입니다. 물론 두 가지 운동 다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두 가지 운동을 다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타바타 운동처럼 단기간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는 시간을 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주말에라도 운동을 몰아서 하신다면 하지 않는 것보단 훨씬 나은 효과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운동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복 시간과 피로 물질을 처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몸은 오히려 피로 물질들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면 신진대사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습니다. 수면 시간엔 몸이 회복되고 노폐물을 처리하며 쉬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모자르게 된다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몸이 만성 피로 상태로 들어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시카고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주간 4시간만 수면한 사람은 8시간 수면한 사람들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이 5.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 웨일즈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5시간만 수면한 사람은 8시간 수면한 사람들에 비해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2.6%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아침을 챙겨 드셔야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서 열을 만들어내고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터리가 방전될 때가 다 되면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걸 할 수 있나요? 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문자나 전화나 급할 때 카톡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는 동안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원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너지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몸에서 필수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빼고 나머지를 위한 에너지들은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침을 안 드시게 되면 갑상선에서 T4라는 호르몬이 T3라는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가짜 활성형인 리버스 T3로만 바뀌어서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 아침을 안 챙겨 드시다가 갑자기 챙겨 드시려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아침은 방울토마토이고 방울토마토를 조금씩 드시다가 방울토마토를 충분히 드실 수 있게 되면 그때는 계란 후라이 등 계란 요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과 섬유질, 단백질과 영양소가 충분히 갖추어진 좋은 아침이 됩니다. 네 번째,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중요한데요. 단백질의 경우 소화가 되는데 다른 영양소에 비해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많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늘려줄 수 있고 필수 아미노산의 경우 각종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몸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미량 원소인데요. 특히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ATP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여성의 85% 이상이 결핍이라고 보고되어 있는 미네랄을 대사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다섯 번째, 체온을 높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도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일반 분들은 녹차를 따뜻하게 자주 마시면 체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되는 카테킨이란 성분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갱년기이신 분들은 둥글레 차를 자주 드시면 갱년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반신욕, 온찜질, 사우나 또는 적외선으로 몸을 데워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복잡하고 여건이 잘 안 되신다면 냉온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냉온욕이란 찬물과 더운 물을 30초씩 번갈아 가면서 각각 8번 이상 반복하는 건데요. 마무리는 찬물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냉온욕은 일종의 충격요법으로서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6번째, 대사를 늘려줄 수 있는 한약재로 만든 차 등을 마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약 중에 보기제나 이기제 등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재로 황기, 생강, 당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간독성과 신독성이 없이 대사를 늘려주게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대추, 생강차처럼 너무 달게 드시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인삼이나 홍삼 종류는 대사량을 늘려주긴 하나 식욕도 늘리고 흡수량도 늘리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어트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나 육계 같은 종류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 주의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올려줄 수 있는 6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실행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컨디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습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습관화를 잘 할 수 있는 2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턱 넘기입니다. 문턱 넘기라는 건 매일 해야 되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달리기의 목표는 1분 달리기,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하면 팔굽혀펴기 목표는 2번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똑같은데요.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하면 그날의 목표는 방울토마토 2개 먹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목표를 잡게 되면 일단 우리가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문턱을 넘게 되면 그 후에 양을 늘리는 것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운동을 실패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운동복도 사고 운동도 끊고 각종 장비도 사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운동을 격하게 하고 온 첫날 돌아오면서 아, 힘들다 이런 느낌 들게 되죠. 2번째, 3번째 가면서 돌아오면서는 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점점 가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며칠 동안 안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합리화를 해서 아, 나는 이걸 할 여유가 아직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턱 넘기를 잘 못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턱만 넘을 수 있는 간단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로는 반복해서 다짐하기입니다.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거기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식단이나 할 수 있는 습관이나 하고 싶은 운동이나 되고 싶은 목표나 되고 싶은 몸매 같은 걸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게 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어디선가 다이어트에 열심히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